68세 여인에게 제 노후자금 7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한 달 뒤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게 도착한 건 3억짜리 부동산 등기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년퇴직 축하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32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던 제 발걸음이 이제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그동안은 일이 바빠서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는데 이제야 그 빈자리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를 여니 반찬통 몇 개. 혼자 먹기엔 너무 많고 나눠 먹을 사람은 없고. 아들놈은 작년에 싱가포르 회사로 발령받아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영상통화로 얼굴이나 보는 게 고작이죠. 아버지, 건강하시죠? 저 이번 달도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괜찮다. 내일이 중요하지. 아버지는 건강하니까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손에 든 따뜻한 커피 잔조차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노후인가? 이렇게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책을 하다가 마을 게시판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시골 복지분소, 자원봉사 모집, 홀몸 어르신 말벗 봉사자. 그 순간 뭔가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볼까. 저는 그날 오후 분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골 복지 분소입니다. 저 게시판에서 봤는데요. 봉사자 모집한다고요?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다 도시로 가서 어르신 말벗 해주실 분이 정말 필요해요. 며칠 후 저는 분소 교육을 받고 첫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담당자가 건네준 서류에는 정혜순, 68세, 독거노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주소를 보니 마을 끝자락 제일 낡은 동네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집 앞에 섰습니다. 붉은 벽돌이 군데군데 부서진 단층집. 대문도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복지분소에서 나왔습니다. 정혜순 어르신 계세요? 안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 어서 오세요. 문 열려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집.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 몇 개가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작은 체구지만 아직은 정정해 보이는 여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68세라고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어요. 외로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참 오랜만이네요. 누가 이렇게 찾아온 게. 제가 앞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들르기로 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그렇게 저와 정혜순 씨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했지만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웠다고 했어요. 그 아이마저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보다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정혜순 씨가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봉사 이상의 무언가가 될 것 같은데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2번 저는 정혜순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편안한 관계가 되었어요. 제가 시장에서 과일을 사오면 그녀는 제가 좋아하는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집안 전구를 갈아주고 어느 날은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했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제게는 큰 의미였어요. 박 선생님, 오늘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같이 드실래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봉사하러 온 건데. 봉사가 뭐 별건가요? 사람이 사람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거지. 어서 앉으세요. 그녀가 끓인 된장찌개는 아내가 끓여주던 맛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1. 다음엔 김치찌개도 끓여드릴게요. 선생님은 집에서 혼자 뭐 해 드세요? 그냥 냉동식품이나 데워 먹죠 뭐. 그럼 영양이 어디 있어요? 이젠 여기 오실 때마다 같이 드세요. 약속.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2번이 4번이 되었고 어느새 매일 그녀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봉사를 하러 가는 건지 제가 위로받으러 가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요. 제가 뭘 그리 대단한 걸 해드렸다고요. 아니에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웃어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외로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정혜순 씨는 조금씩 제 삶에 더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박 선생님, 우편물 좀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요즘 보험 서류며 은행 안내문이며 너무 많으시잖아요. 아, 그래도 되나요? 사실 저도 정리가 안 돼서. 맡겨만 주세요. 제가 젊었을 때 병원 행정 업무도 했어요.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자신 있어요.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제 통장을 정리해주고 각종 서류를 분류해주는 동안 저는 편안함을 느꼈어요. 역시 누군가 옆에 있으니 좋구나 하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요.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안 해준대요.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모르죠. 갈 곳이 있어야 말이죠. 괜찮아요. 어떻게든 되겠죠.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슬픈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 집은 방이 3개나 있는데 한 사람만 덩그러니 살고 있는데. 저는 다음날 아침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혜순 씨, 제 집에 방이 하나 비어 있는데 거기서 지내시는 건 어때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서로 돕고 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일주일 후 정혜순 씨는 제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작은 가방 2개와 화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식탁이 따뜻했어요. 밥 먹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제게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정혜순 씨가 제 통장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왜인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아침 차려놨어요. 저는 그 꿈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냥 꿈일 뿐이야. 그녀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운명은 이미 톱니다 바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순 씨와 함께 사는 일상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고 저녁엔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박 선생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간단한 검진인데 뭘요. 그래도 혼자 가시면 불편하실 텐데 제가 처방전도 받아올게요. 그녀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제가 먹는 약을 챙기고 건강보험 서류를 정리하고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대신 처리해줬어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묘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우편물이 제 손에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그녀 손에 먼저 가는 거예요. 저기, 오늘 은행에서 뭔가 우편물 온 거 있나요? 아, 그거요? 제가 이미 확인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정기예금 만기 안내 같은 거요. 그래도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런 거 일일이 보시면 머리만 아프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편하시잖아요. 그 말이 맞긴 했습니다. 편하긴 했어요. 하지만 뭔가 제 삶의 통제권이 조금씩 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녀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혜순 씨는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요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네? 뭐 안 좋은 거라도 나왔어요. 폐에 좀 이상이 있대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대요. 그럼 큰 병원 가셔야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 곁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아프다니. 이제 막 안정된 일상이 찾아왔는데 이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즉시 대학병원 예약을 잡고 그녀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정혜순 씨, 너무 걱정 마세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좋겠네요. 사실 저 무서워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정혜순 씨는 이상하게 말이 많아졌어요. 옛날 이야기를 계속 꺼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만약에 제가 오래 못 살게 되면 무슨 소리를 하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제가 만약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제 통장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제겐 줄 사람이 없거든요. 정혜순 씨, 약속해 주세요. 제가 세상 떠나고 나면 선생님이 제 마지막을 정리해 주세요. 그날 밤의 대화가 나중에 제 인생을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폐에 혹이 보이긴 하는데 일단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다행히 당장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정혜순 씨는 제 금융 업무에 더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박 선생님, 이번에 만기되는 정기예금 제가 재해치해 드릴까요? 은행 가시는 것도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그건 제가 선생님, 저 믿으시죠? 제가 나쁜 짓 할 사람 같아요? 그 눈빛을 보고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위해 주는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박영수님, 귀하의 땡땡은행 계좌에서 3,20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정혜순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오늘 제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는 문자가 왔는데요. 아, 그거요? 선생님 펀드 만기돼서 재투자했어요. 선생님이 맡기셨잖아요. 그랬나요? 제가 언제? 선생님,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건망증이 좀 있으신가 봐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말을 했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제 삶이 서서히 제 손을 떠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거실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혜순 씨가 제 서류철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을 벌면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정혜순 씨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우편물을 먼저 챙기는 것, 제 통장을 계속 확인하는 것, 심지어 제 도장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것까지. 박 선생님, 혹시 도장 어디 두셨어요? 보험 서류에 날인해야 하는데. 도장이요? 그건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서류 가져올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제 도장함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어요. 도장함이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혜순 씨, 제 도장 혹시 보셨어요? 도장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이상하네요. 분명 도장함에 넣어뒀는데. 선생님, 요즘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시네요. 병원에서 검진 받아 보세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이 따뜻한 관계가 무너질까봐. 며칠 후 저는 몰래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제 계좌 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최근 2달간 5건의 출금 내역이 있으시네요. 총 7천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7천만 원이요? 네, 모두 창구에서 직접 출금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은행에 간 적이 없는데요. 그럼 대리인이 출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겠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엔 정혜순 씨가 제 도장과 통장을 들고 돈을 찾고 있었습니다. 5번이나. 고객님, 이분 아시는 분이신가요? 네, 그럼 대리 출금을 승인하셨나요? 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은행 직원은 저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하면 그녀는 감옥에 갈 텐데 그래도 되는 건가?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더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혜순 씨, 저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집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화분도 그녀의 모든 흔적이 깨끗이 사라져 있었어요. 침대 위에는 작은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따뜻함을 주셨고, 저는 선생님을 이용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무함인지 제 감정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7천만 원. 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 돈이 없다고 당장 굶어 죽진 않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저 자신조차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사람을 본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혼자 살 걸.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그녀에 대한 기억들이었습니다. 함께 웃던 순간들,
함께 밥 먹던 저녁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다시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등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녀가 고소라도 한 건가?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등기 봉투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확히는 박영수, 정혜순 공동명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상가 건물, 시가로 약 3억 원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즉시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제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아, 박영수 님이시군요. 정혜순 님께서 의뢰하신 건입니다. 정혜순 씨가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정혜순 님은 3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3주 전에? 무슨 말씀이신지. 말기 폐암이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임종하셨고요. 제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박영수 님을 꼭 찾아서 이 서류를 전달하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말기 폐암. 그렇다면 그녀가 병원 검진 받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건가요? 변호사는 저에게 또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영수 선생님께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속였습니다. 병원에서 말기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제게 남은 시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던 저는 마지막만큼은 따뜻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 안 해준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선생님 집에 들어가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돈 7천만 원을 인출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가 쓴 게 아니었어요. 그 돈으로 제 이름으로 된 빚 5천만 원을 갚고 제가 가진 적금 3천만 원과 합쳐서 총 1억 원으로 상가 건물의 대출 잔금을 정리했습니다. 그 건물은 제가 젊었을 때 간신히 마련한 것이었지만 대출이 너무 많아서 팔 수도 없었어요. 매달 이자만 내느라 제 삶은 궁핍했습니다. 선생님 돈 7천만 원과 제 적금으로 대출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 건물을 선생님과 공동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자동으로 선생님 단독 명의가 됩니다. 현재 시세는 3억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선생님을 속였지만 선생님만큼은 속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에게 마지막 3개월 동안 가족 같은 온기를 주신 분. 그 은혜를 제가 가진 전부로 갚고 싶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행복하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정혜순 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변호사 앞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을 저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준 따뜻함을 자신이 가진 전부로 갚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7천만 원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3억 원짜리 건물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그녀의 마음이었어요. 괜찮으십니까? 정혜순 씨, 무덤이 어디에 있나요? 다음 날 저는 그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공동묘지에 작은 비석 하나.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정혜순 씨,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속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속았던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이었네요.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물의 임대료로 작은 요양센터를 열기로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는 곳. 정혜순 씨가 원했던 것처럼 따뜻한 마지막을 나눌 수 있는 곳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식사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 주엔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원장님은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저도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함을 돌려주고 싶어서요. 1년이 지났습니다. 요양센터에는 지금 10분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모두 혼자 사셨던 분들이에요. 이제 이곳에서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정혜순 씨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혜순 씨, 당신이 가르쳐 준 거 알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라는 것. 당신은 제게 마지막 3개월을 주었지만 저는 당신 덕분에 남은 인생 전부를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라고.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혜순 씨는 제게 돈을 남긴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제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배신처럼 보였던 이별이 결국엔 제 인생을 구원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그녀의 사진에 인사를 합니다. 정혜순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렇게 저는 그녀가 남긴 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 그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